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과 일본에서 양쪽 대사관을 중심으로 연속으로 관련한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협상이 이제 중단이 된 일본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을 안 했다? 거. 우리는 기술을 마켓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2019년 한일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을 보면 돈이 보인다. 통상이 머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통 국가들 사이에서 이 10주년 행사들은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지난 6월 한국과 일본에서 양쪽 대사관을 중심으로 연속으로 관련한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전 현직 총리들이 일본 대사관이 개최한 행사에 모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 현직 총리가 모두 참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일 관계의 진전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에 한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과 달리 통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제대학교 일본학과의 강철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60주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전 세계가 지금 개별 국가 간의 관계보다는 지금 일본과 미국과 한국, 이 미국을 상대로 한 통상 협상 때문에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미국을 상대로 이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편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한일 FTA를 추진을 해서 좀 우리끼리라도 좀 보호무역에 대한 부담을 좀 더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한일 FTA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일 FTA는 2003년 12월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협상이 이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59개국과 FTA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FTA 자체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진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정세가 많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교역 5위국에 해당하는 이웃나라인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급히라도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리스크는 트럼프의 기간 동안에 한정될 수 있지만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 또는 FTA를 체결할 경우에 지금까지 대처하지 못했던 공급망에서 협력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일본은 상당히 이제 전 세계 마켓 셰어를 차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생산 설비라든가 또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FTA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양국이 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2003년도에 물론 농수산물이라든가 또는 자동차나 철강 부분에서 민감한 품목에서의 의견이 이제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권도 또 바뀌었고 해서 비정치적이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FTA를 추진을 해 나간다라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CPTPP 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FTA를 체결을 안 했다?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체결이 안 돼 있었어? 할 정도로 워낙 교류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역사적인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좀 전문가분들은 한일 관계를 좀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이른바 정답?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사 부분과 경제 부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나 외교 문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전문가들 영역으로 맡겨두고 경제협력은 지금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미국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이제 분리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부분들은 보면은 중간중간 또 약간 정치권의 목적에 따라서 좀 이용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와, 지금처럼 국제통상 환경이 좀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제발 굳이 피관료에다 불씨 던지지 말고 이 부분들은 이 부분대로 정리를 하고 경제협력 쪽은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 주셨었는데 그 CPTPP와 관련한 얘기를 좀 주셨는데 이게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개별 국가 사이에서의 협상을 맺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가요? 아니면 더 어려운가요?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CPTPP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어려운 측면도 있고 쉬운 측면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12개 국가, 원래 이제 11개 국가였다가 작년에 이제 영국이 가입을 하면서 12개 국가가 됐잖아요. TPP에서 영국은 해당은 되지 않는데도 그쵸.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네. WTO 체제가 이제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자간 협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영국은 또 브렉시트 해가지고 그렇죠. EU도 아니니까 또 예, 되게 예. 절실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CPTPP를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쉽다라고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12개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11개 국가하고는 우리가 양자 간의 FTA를 다 맺어 있습니다.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렵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12개 국가에서 다 비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CPTPP는 저는 이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놀이공원을 갔을 때에 양자 FTA 즉 뭐 우리가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은 각 놀이기구마다 개별 티켓을 사는 거라고 한다면 예. 다자간 FTA, CPTPP와 같은 다자간의 FTA는 자유이용권을 구매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더 훨씬 유익하고 예. 또 향후에 역내에서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을 마련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통상 규범에 참여를 하고 또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CPTPP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2013년도 당시에 TPP로 출발했을 때에 가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농축산물의 개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서 TPP에 굳이 가입을 하면서 국내의 특정 산업에 불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디지털 통상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통상 규범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들이 받아줄까?라는 부분은 좀 어때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제외하고 11개 국가와 FTA를 양자간 FTA를 맺었기 때문에 예.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음.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이 거부하고 있다라든가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여론이 있긴 있지만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일본이 주도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 의장국은 호주이고 또 경제 이 12개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력은 1위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참여는 11개 국가에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 역시 우리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또 일본이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개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원래 워낙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개방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한테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던 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농축수산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이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농축산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건 항상 이게 통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걸림돌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CPTPP에 가입을 하든 아니면 한일 FTA를 추진하든 분명히 이 부분도 어떻게 오죽하면은 미국하고 협상에서도 농축산물은 또 이번에도조차 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 CPTPP와의 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경제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식량 안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1차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WTO 체제 하에서 허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이프가드,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데요. 예. 자국의 특정 산업이 개방이 되었을 경우에 피해가 크다라고 한다라면 그에 따라서 수입을 제한을 하거나 고관세를 설정을 하거나 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이제 해왔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액 부분까지는 저관세로 하고 일정액 부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고관세로 하는 TRQ라고 해서 관세 할당률이라는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쿼터제 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제 쿼터제라고 해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FTA를 체결할 때에 쓸 수 있는 이제 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세를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15년에서 20년, 내지는 4년에서 10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실제로 FT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례가 많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일 FTA든 또 CPTPP든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 또는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생계가 위협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피해 보전 직불제라든가 또 폐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이죠.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외에는 돈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그 청년들이 만일에 시골로 귀농을 해서 ICT와 관련해서 농업 기술을 펼친다라든가 또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업의 어떤 전환을 가져올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지원 제도를 통해서 농업이 잘 정착될 수 있고 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 농업 관련한 얘기를 듣다가 우리가 항상 농업이라고 하면은 농사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농업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가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넓은 범주에서 농업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농사를 지어서 나온 결과물뿐만 아니라 얘를 가공해서 하는 부분들도 범위를 넓게 보면은 와, 우리나라 농업도 할 게 되게 많겠구나.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김밥을 얼려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팔린다 그러고 라면 떡볶이 이런 것들은 워낙 K-팝 스타들이 를 따라서 외국인들도 많이 따라하고 먹고 싶어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농산물도 K-라이스, K-한우 같은 글로벌 브랜드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쌀 라면 같은 프리미엄 식품을 만드는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CPTPP나 한일 FTA를 통해서 이걸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한일 FTA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들은 워낙 양쪽 산업이 되게 오랫동안 같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제조업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보통 우리들 생각에 농축수산물 보호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유통이라든가 판매, 그 과정에서 있는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상도나 전라도에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례들이. 그래서 귀농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잘 발굴을 해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네. 그 김을 네. 검은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뭐 장난하나? 뭐 농담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거는 정부와 그 지자체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딱 협업을 해서 딱 그 김을 만들어서 진짜 전 세계에 팔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에 석유가 있던 우리나라엔 김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품성을 브랜드화하고 그래서 1차 산업에 있어서의 개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방금 제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과 일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야, 경제 협력을 하면 좋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에서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과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생산 설비라든가 또 가공, 제조에서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슬로 비유를 한다면 일본은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는 구슬은 좀 부족하지만 꿰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슬을 잘 꿰매서 부가가치가 높은 반지도 만들고 예. 또 목걸이도 만들 수 있는 협업 체제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OECD 국가 중에서 제조 역량이 뛰어나면서 첨단 산업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 뭐 보통 AB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토, 바이오, 칩.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의약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제조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첨단 산업은 가지고 있지만 제조 역량이 약하죠. 떨어지고 예. 유럽이나 동남아는 제조 역량은 있지만 첨단 산업이 좀 약하고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결합을 한다라면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뭐 명약관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일본의 소재 업체들 가면은 뭐 뭔 소재 있어요? 그럼 다 있대요. 근데 그거 왜 안 써?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냐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제발 우리 거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잘 마켓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우리는 와 그렇게 R&D가 많이 돼 있으면 우리랑 좀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산업계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게, 아까 예. 표현 주셨던 것 중에 그 구슬이 네. 많다. 근데 그거를 보배로 만드는 기술은 또 우리나라가 뛰어나다. 예. 그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안타까울 때가 이게 꽤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일본은 이제 기술을 아트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트. 예술로 보고 우리는 기술을 마켓,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 기술과 마켓을 다 일본에게 주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FTA나 CPTPP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형식이 내용을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우리가 그런 어떤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협력을 할 경우에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거죠. 양국에서.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뒷받침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 경제 협력을 통한 윈윈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일 관계의 투트랙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2019년 한일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무역을 어떤 정치 외교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것도 딱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분을 딱 찍어서 금지를 시키는 걸 보면서 이거 그때 이제 산업계에서는 신뢰라는 건 쌓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말 긴밀하게 가고 싶더라도 어느 순간 이 기업인들끼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양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해서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공급망 다변화가 되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한 군데다가 계속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도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2019년 7월 달에 수출 규제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민간 기업이 배상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예. 아베 정부가 끼어드는 거잖아요. 예, 정치가 끼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작년 4월에 그 일본에서 라인 야후가 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일본의 이 총무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나라가 대처한 것을 보면 사실 일개 기업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기업으로 인식을 해서 일본에 저항을 했던 것을 보면은 양국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감정인지 는 모르겠는데 네. 뭔가 라인 형 좀 억울한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양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 감정 또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안전 장치로 분쟁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이런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만들거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하기 힘들면은 한국의 한경협이 있고 일본의 캐단렌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런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협력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가 다르고 또 우리나라는 경제안보 3법인가 마련하고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만들었잖아요. 이 기술 부분에서의 양쪽에서의 규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순수하게 협력을 하고 싶어도 제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들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정부 차원이거나 또는 이제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그런 조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런 그 이웃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관계가 좋지는 않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에 유럽에서 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ECSC라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EU로 되는 이제 기초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한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청와대에 일본경제특보관을 두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총리 관저에 한국경제특보관이든 뭐 한국경제특별서기관이든 두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처럼 수시로 만나서 양국에서 있는 수많은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라든가 또 양국이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경제협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수시로 만나서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협력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외교 부분에서도 양국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둔다라고 한다면 경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2배, 3배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것은 뭐 이재명 정부도 실용 외교를 외치는 것처럼 이시바 시게루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국의 정상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외교의 그 노선도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생각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사이에서 거기에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입장과 국제사회 내에서의 리더십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각각 개별 국가별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한일 FTA라든지 아니면 CPTPP를 통해서 이런 협력 관계를 구성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통상 경제 관련한 이야기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통상이머니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제대학교 강철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